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역사의 쓸모, 저자는 최태성,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삶이라는 문제에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명한 사람으로 그려지죠. 어떤 주인공은 몇 번이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도 합니다. 극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고 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부럽더군요. 제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한 발 양보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알 수 있다면 삶이 조금은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마다 시간을 되돌렸다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는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해내더군요. 역사는 제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비로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난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 된 셈이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제가 역사에 몸을 기댔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감을 받지 못했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쓸모있는 학문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역사의 쓸모라는 제목을 붙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역사학자에게 맡기고 저는 학자들이 잠을 줄여가며 연구한 소중한 역사 속의 사람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대중 강연에서 인물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도 저에게 감동을 선사해 준 그들의 삶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인물을 여러 다루었어요. 그들과 만나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들의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에게 왜? 라고 묻고 가슴으로 대화해 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육사 선생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육사는 시인이지만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인 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았죠.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번이라니요.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는 이육사가 어떻게 그런 가혹한 시간을 버텨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육사 선생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몇 년 전 영화로도 다루었던 명랑대첩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백의 종군 이후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이순신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죠. 이순신이 파직당한 사이에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배가 달랑 12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감정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제게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하거든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조건, 창조.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전망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공상과학소설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둑만큼은 절대 인간이 지지 않을 거란 믿음도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의 등장으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나 가상현실 게임 등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것들이 이미 구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장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 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 많아서는 안 되고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유니콘 같은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하는 것만 같아요. 창의융합형 인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예로 들어야 아, 이런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에도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 사회가 바라는 21세기형 인자라고는 하지만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돋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구텐베르크를 꼽고 싶어요.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대량 인쇄 기술을 개발했지요. 그러나 그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인쇄한 것은 아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은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이거든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찍어낸 것이죠. 직지심체 요절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성서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직지심체 요절은 그보다 78년이나 앞섰어요. 고려인들이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전한 곳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약 80년이나 앞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발전시키지 못했을까요?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 찍은 책은 귀족을 위한 불교 서적 정도였습니다. 금속 활자로 글자를 찍어내는 기술은 분명 고려가 빨랐지만 고려에서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끼리만 보면 되니까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이와 다릅니다. 많이 빨리 찍어내기 위해 만든 기술이에요. 대량 인쇄를 하면 돈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대량 인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는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 열매의 즙을 짜는 압착기를 말합니다. 구텐베르크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글자를 찍는 기계에 딱 맞는 기술이었죠.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가 조폐국에서 일할 때 금화나 은하의 문양을 새기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고 인쇄에 필요한 종이는 이미 중국에서 발명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지 기술이 세계 각지에 전해지면서 유럽에서도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보면 새롭게 발명된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기술이었죠. 금속 활자와 프레스기, 종이를 응용한 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알고 보면 창조가 아니라 조합이에요. 하지만 달리 보면 조합을 통한 창조이기도 합니다. 창조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물건이나 기술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하는 것도 창조예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최초로 발명하지 못했지만 그의 인쇄기는 인쇄 역사뿐 아니라 중세 유럽의 역사마저 바꿨습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구텐베르크가 자신의 인쇄기로 가장 먼저 인쇄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 42행 성서가 대량으로 찍혀 나오자 유럽의 질서는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책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한 권의 책을 여러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값도 비쌌고 왕족과 귀족, 종교인이나 책을 소유할 수 있었겠지요. 이 말은 곧 지식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처럼 그 내용이 방대한 책은 베껴 쓰기도 힘들고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심하게 비쌌어요. 게다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 일반인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교인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교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왕실과 결탁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면벌부라는 걸 팔았어요. 죄를 지어도 면벌부를 사면 벌을 면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니 종교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덕을 가장 톡톡히 본 곳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구텐베르크가 죽은 지 약 50년이 되었을 때 발생했는데 그동안 인쇄술이 크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루터가 교회를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이 대량 인쇄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뜻을 함께하는 종교인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성경도 인쇄소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이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난 것이죠. 이는 인류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누구나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사고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철학, 의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뒤처져 있던 유럽이 수많은 학자를 배출해내며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인쇄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인류사에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소수가 점유했던 것을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보 공유의 역사에 두 번의 변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구텐베르크 인쇄기이고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한 사람이 얻을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정보량은 인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 담기는 정보의 양은 책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폰 말고도 스마트폰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기 아이폰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스마트폰 광고와 달랐거든요. 광고만 봐도 그 지향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액정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광고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이폰의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줍니다. 이걸 누르면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이고 이 기능을 통해 멀리 떨어져 그리워하던 사람과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철학 아닐까요? 마치 기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게 변화시킬지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한글을 만든 목적부터가 민본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지요.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란 말씀이 중각에 달아. 그걸 해석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말과 문자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안타까워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으니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쓰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엄청난 일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까막눈이었던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지식의 독점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라틴어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독점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된 양반들이나 할 수 있었어요. 지배층은 피지배층이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똑똑해지는 순간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고 그것을 바꾸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상민이나 여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순응해서 살길 바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이 반포된 지 3년 만에 한글 벽서가 붙습니다. 어느 정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사극을 보면 벽서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문제의식을 느끼겠지요.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던 사람도 그런 글을 자꾸 접하면 새로운 게 보이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지식을 쌓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편지 한 통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8년 4월 안동에서 조선시대 편지 한 통이 발굴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년 전인 1586년에 쓰인 편지인데 보존이 정말 잘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 편지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의 슬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31살의 이응태. 그는 어린 아이들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례식을 앞두고 아내는 붓을 꺼내 원희 아버님께 올림 병술년 6월 초하룻날이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씁니다.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중략. 당신을 향한 마음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도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주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절절한 아내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일반 백성들끼리 편지 한 장 주고받을 수 없었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개인적인 일부터 벽사와 같은 사회적 일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최초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아이폰, 한글의 공통점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대중의 욕구를 발견해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처럼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는 결국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폰 또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기술로 후대에도 오랫동안 화제될 것입니다. 한글은 민본의 글에서 민주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광화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촛불처럼 밝은 희망을 들고 모였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모두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만약 그 장면을 보았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한글 덕분에 한결쉽게 자유롭게 내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나 창의력을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새로워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열광하지 않으면 널리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소수를 위한 소수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술은 역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폭발력을 지닌 창조적 발명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창조인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한 창조만이 이 오랜 시간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바꿔나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역사의 쓸모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